다시 관료제 사회로 회귀하는가? 공무원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극구 사양한다면 그래도 그 인기가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는 정도는 인정하리라 보입니다. 나라시를 하시는 위대한 공무원 나리들에게 불편한 소리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이든 아니면 만에 9,900이든 경우나 빈도수를 떠나 공무원 사회를 바라보는 민간인의 시각을 서술해 보겠습니다. 왜 동양은 서양에 밀렸는가를 고민할 때 콜럼버스의 무모한 항해를 원인으로 들었지만 그에 못지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으니 그건 다름 아닌 동양에서의 중국이라는 존재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서양은 로마의 지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중세 이후 1000년이 넘는 시기 동안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서로 전쟁과 평화를 반복하면서 지내온 반면 동양에서는 일찌감치 중국이라는 강력한 통일 왕국이 등장함으로써 관료제가 뿌리를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이 개인과 논리의 사회라면 동양은 관계와 경험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그런 관료제 사회의 파급 효과의 하나이고 관료제라는 것이 효율성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전무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 역시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럼 관료제의 문제와 한계가 무엇일까요? 형식적인 탁상공론, 무사한 일과 복지부동 등 여러 가지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문제점은 혁신에 대한 욕구나 창의성을 말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이지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엄청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공직에 뛰어든 사람이 가뭄에 콩 나듯이 없지는 않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한국 사회라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이러한 공무원에 대한 과잉 열기가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지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9급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얼마 전부터 폐지된 공무원 연령 제한을 통하여 더 좋은 인재들이 공직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직 공무원의 말을 빌자면 35에서 39 나이의 늦은 나이에 신입 공무원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은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그래서인지 어리버리하지 않고 똑소리나게 일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공무원 사회의 미래가 밝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좋은 현상이냐 하는 건 또 다른 관점입니다. 7급 공무원의 초봉이 월 15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나이 40이면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차장이나 부장의 직함을 달고 적어도 연봉 4천에서 6천 정도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데 단지 정년이 보장되고 이게 단지라고 표현할 성격의 단어는 아닙니다만 향후 20년간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너도 나도 공무원이나 공사기업 쪽으로만 달려든다면 그렇게 공직에 입문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를 할 것이며 오히려 그러한 박봉으로 말미암아 과외 수입에 더 열을 올리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예전보다는 훨씬 더 윤리 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강화되어 뇌물로 인한 비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한다고 해도 뇌물이라는 것이 반드시 현금이 수수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인 시대의 흐름이 공무원의 위상이 강화되는 식으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후진해 가는 모습에서 한국의 미래상이 썩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 몇몇 개인의 의지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흐름의 변화가 긍정적이냐 혹은 부정적이냐 하는 판단의 문제이고 그 판단의 기준은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의 구성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가 아니면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되느냐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이나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과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될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방책이나 해결책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시킬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몇 가지 소개하면서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나 1990년대에 대학을 졸업한 세대들에게는 고시라면 몰라도 7급 공무원이 그렇게 매력있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9급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그때에도 재학 중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대부분 고시를 준비하다가 잘 안 되어서 7급으로 방향을 선회한 경우가 많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죽 취직이 안 되면 공무원 시험을 보겠냐?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자주 섞인 푸념이었던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공무원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썩 그리 대우해주는 분위기는 아니었지요. 물론 그때의 시대 상황과 지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시대를 익숙하게 지내온 세대의 시각에서는 지금의 공무원, 제1주의의 폭풍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은 단순하게 말하면 과거 관료제로의 회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누차 강조하는 바와 같이 한국이라는 사회를 통째로 말아먹은 사건은 누가 뭐래도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공무원의 인기 역시 이런저런 수백 수천 가지 이유를 가져다 붙인다고 해도 결론은 단 하나, 안정입니다. 사기업에 들어가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많은 연봉을 받는다거나 또는 본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해가는 도전정신이나 혁신의 모습은 IMF로 인하여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언제 타의에 의해서 회사를 나올지도 모르고 개인 사업을 하려고 해도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 구조화에서 어느 누가 용감하고 씩씩하게 그러한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사실 예전에는 대기업과 은행 두 곳에 동시에 입사가 결정되면 대부분은 대기업으로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집트를 여행할 때 일이었습니다. 우연히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 후배와 함께 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하루 전날 어느 가게에서 파피루스에 그림이 그려진 기념품을 잔뜩 사놓고서는 그걸 비싸게 샀다고 씩씩거리고 있더군요. 원래는 여러 가게에서 조금씩 사야 하는데 싸게 준다고 해서 그랬다지만 아무튼 그럼 그걸 다시 가지고 가서 환불하면 되게 아니냐고 했더니 이집트라는 나라가 그렇게 선진국도 아니고 절대로 안 바꿔줄 거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일단 가보기로 하고 다음날 그 물건을 구입한 가게를 찾아가서 이러저러해서 이걸 다시 환불해야겠다고 하니 주인이 하는 말은 다른 물건으로 교환을 해주겠다. 그리고 그림 몇 장을 추가로 더 주겠다. 하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전부 반납할 테니 현금을 돌려달라. 고하자 주인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에 제가 오히려 어이가 없어지더군요. 너희 나라 대통령이 와도 못 바꿔준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그 친구 가게에 두고 길에 나와서 교통경찰을 불러 그 가게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경찰이 영어를 잘 못해서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했었는지 주인은 그때까지도 여유를 부리고 있더니만 제가 너희 상관은 영어할 줄 알지? 그럼 경찰서로 전화해서 너희 상사더러 이쪽으로 와달라고 해라. 하고 부탁하고 그 경찰이 경찰서로 전화하고 하니까 부랴부랴 와서는 돈 다시 내어주더군요. 사실 그 후배의 경솔함도 있고 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려고 했었는데 가게 주인이 그런 식으로 말하고 대처하는 모습에 그런 타협의 여지도 사라져버린 것이지만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다름 아니라 후진국일수록 관이 특세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보안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힘을 합쳐 몰아내든지 아니면 결투를 통해 보낼 수도 있었던 미국 사회와 지은 죄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불려가고 끌려가서 운 좋으면 병신되고 아니면 거적에 말려 나와야 했던 한국 사회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될 것입니다. 사극에서 항상 나오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는 대사를 보면 난 모르겠는데 그리 잘 알면 당신이 한번 얘기해보라니까 라는 대답이 나올 수 없는 것이 그 잘난 유교 통치 철학의 유산인 것이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코미디가 과거의 사실만이 아니라 지금도 버젓이 살아 숨쉬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선 침범을 한 차량에 의해 자식을 잃은 여성 운전자가 단지 그 가해자가 힘있는 정부 부처의 공무원이란 이유 때문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뒤바뀌고 억울함을 참다 못한 남편이 만일 내 아내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 나라를 떠나겠다. 고 울부짖는 현실이 전혀 낯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 석궁을 들고 항의를 하러 간 대학 교수가 졸지에 살인미수 혐의를 뒤집어 쓰는 것이 이 나라 사법부의 양심이며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집회에 나온 시민을 방패로 찍어 누르는 것이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경찰의 행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을 마냥 줄이면 정답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실질적으로 있어야 할 공무원들은 없고 없어도 될 사람들은 너무 많다는 것이 웃기지도 않는 현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경찰 공무원이나 세무 공무원은 한 10배 정도는 그 수를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38기 동대라고 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방세 체납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모습이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세금 체납자들의 모습이 실소를 자아내기도 하지만 이런 팀들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시, 군, 구 모든 관공서에 만들어서 그러한 체납자들을 2인 1조로 24시간 감시 추적하여 끝까지 추징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금은 나라의 재산이고 탈세자는 나라의 재산을 강탈해간 도둑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관대하지요. 세금을 그렇게 안 내겠다고 버티던 사람들이 출국을 금지시킨다는 발표가 떨어지자마자 자발적으로 세금을 냈다고 하더군요. 참으로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경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의 과속 방지 카메라 탐색 기능으로 인해 과속 범칙금이 많이 줄어들었겠지만 범칙금이 아니라 안전을 생각할 때 고속도로상에 정해진 거리마다 경찰을 세워놓는다면 과속 운전자가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조문하겠다는 시민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경찰보다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무슨 정체불명의 감시 집단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차 타고 동네 순찰 돌면서 사진 찍고 딱지 띄고 길거리에 담배 꽁초 버리면 범칙금 부과하고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법적 근거도 모르겠고 납득은 더더욱 되지 않습니다. 무슨 판옵티콘의 세계도 아니고 무엇보다 국민을 편하게 해주고 여유와 자유를 통해 창의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과는 반대로 현실은 어찌된 게 점점 제약, 구속, 속박 이런 단어들로 채워져 간다는 느낌입니다. 일반 국민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원천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관료주의의 역사와 계를 같이 아는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의식이 전환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사회의 공복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만일 길에서 화장실이 급하다면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를 이용하십시오. 아니면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차에 놓고 내려 현금이 하나도 없는 경우라면 경찰서로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차비라도 빌리십시오. 우리가 비상시에 119의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시하듯이 필요할 때 써먹으라고 공무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거부한다면 무슨 이유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말해 공무원은 민간인이 벌벌 떨고 해야 하는 상전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공무원 스스로에게도 각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본분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을 무시하고 막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서 국가가 영이 되고 그 안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대다수를 차지할 때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접과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또한 일반 국민들의 몫이고 책임입니다. 예전부터 알려진 유머 중에 경찰과 세무공무원 그리고 기자가 함께 술을 먹으면 술값을 과연 누가 낼 것인가 하는 게 있습니다. 답은 당연히 술집 주인이 낸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학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술은 셋이 먹는다고 해도 그들 모두 술집 주인에게는 중요한 고객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정도의 약한 것 말고 좀 더 큰 이슈를 들여다보면 더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인허가 서류를 받기 위해 공무원을 찾아가면 이게 빠졌다. 저게 부족하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거부하고 자리를 비우고 하더랍니다. 그런 일을 자꾸 겪다가 어렵사리 술자리를 마련하여 접대를 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감이 잡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요청한 일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면 당신은 여기에 땅도 사고 공장도 짓고 돈을 벌 거 아니냐? 그럼 나는 뭐냐? 나도 당신 돈 버는데 일조를 했으니까 나에게도 뭔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물론 극소수의 경우이겠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뇌물이 아닙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할 고속도로 통행료와 같은 개념이 되지요. 그것도 선불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태를 수습 내지는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느냐는 것이 핵심인데 딱히 이거다 하는 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문제의 원인이 신자유주의니 주주 자본주의니 고용없는 성장이니 하는 일련의 시장만능주의자들의 준동에서 발생한 고용 불안이고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의 뒷걸음질과 맞물려 그저 가늘고 길게 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이 젊은이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생 고용의 전통이 되돌아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철폐와 무엇보다 공무원 수준의 고용 안정성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이런 후진 사회로의 회귀 현상은 점점 더해갈 뿐이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의 답은 다시 민간회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구매력이 없다면 결국은 기업도 존재할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으리라는 낙관론과 양극화가 고착된 사회에서 기득권에 대한 집착이 쉽게 와해되지 않으리라는 비관론이 공존합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단기적이고 단발적인 전시행정에서 벗어나 사회적 일자리와 같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면서도 고학력 추세에 걸맞게 그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일자리의 지속적인 창출이 요구됩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일 테지만 말입니다.